파트 1 오프닝. 프랑스 243억 달러, 한국 114억 달러. 근데 KKR이 상엇은 일본. 골목에서 가장 줄이 긴 가게가 그 골목에서 가장 확실하게 돈을 버는 사람은 아닙니다. 줄이 긴 가게는 임대료를 냅니다. 유행이 바뀌면 줄은 옆 골목으로 옮겨가고 그 자리에는 다른 간판이 걸립니다. 반면 그 골목에서 20년째 돈을 버는 사람은 대개 줄을 세운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1층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 들어와도 어떤 유행이 지나가도 그 자리를 통과하려면 그에게 값을 치러야 합니다. 사람들은 줄이 긴 가게를 보고 그 골목과 그 가게가 힙하다고 말하지만 자본은 줄을 사지 않습니다. 자본은 자리를 삽니다. 이 구분을 숫자로 옮겨 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 기준 2025년 한국의 화장품 수출은 114억 달러였고 미국의 108억 달러를 넘어서며 세계 2위에 올랐습니다. 국내 기사 대부분이 여기서 멈춥니다. 그러나 같은 통계에서 1위 프랑스는 243억 달러입니다. 한국의 2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38억 달러로 8위입니다. 한국의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KKR은 한국 화장품 브랜드 회사가 아니라 일본 화장품 브랜드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세계 최대 소비자의 전문 사모펀드이자 LVMH가 뒤에 있는 L 캐터톤이 4년간 보유하다 넘긴 자산이었습니다. 수출 8위 국가에 그것도 내수 중심 헤어케어 회사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C플레이버스 딜의 표면적 밸류에이션이 아닌 그 이면에 설계된 구조적 핵심 로직과 통제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시된 사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KKR은 C플레이버스 주식회사를 전 주주로부터 인수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도인은 창업자 호리우치 유사쿠, 엘캐터톤, 이뷰티그룹, 야나기 캐피털 파트너스입니다. 창업자와 대표이사 씨 이오 오쿠라 요시아키는 KKR과 함께 재출자하며 현 경영진이 계속 운영을 맡습니다. 거래액과 출자 비율은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인수 주체는 KKR의 아시아태평양 플래그십 사모펀드 전략입니다. 여기까지가 보도자료의 언어이고 지금부터가 우리가 볼 부분입니다. 앞서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국이 수출 2위인데 왜 일본일까요? 답의 첫 조각은 같은 통계의 품목별 내역에서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25년 한국 화장품 수출 114억 달러 중 기초 화장용이 85억 달러로 74.7%, 색조가 15억 달러로 13.2%입니다. 두 품목만으로 87.9%입니다. 그리고 헤어케어용 제품은 5억 8천만 달러, 전체의 5.1%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세계 2위를 만든 힘은 스킨케어와 색조에서 나왔고 헤어케어는 사실상 비어있는 칸입니다. KKR이 인수한 회사는 정확히 그 비어있는 칸의 회사입니다. 엔드허니, 에이트더 탈라소, 세라티스를 축으로 한 헤어케어 중심 그룹입니다. 즉 이 딜은 K뷰티와 J뷰티가 맞붙는 링에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애초에 링이 다릅니다. 두 번째 조각은 수출액이라는 지표 자체의 성격입니다. 수출액은 국경을 넘어간 물량의 금액이지 그 물량에서 발생한 이익을 누가 가져갔는지에 대한 지표가 아닙니다. 프랑스가 243억 달러로 압도적 1위인 이유는 프랑스가 물량을 많이 실어내서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비싼 브랜드 가격표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의 114억 달러에는 위탁 생산 물량과 수많은 인디 브랜드의 수출이 함께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량은 한국에서 나가지만 그 물량 위에 붙은 브랜드 가격표의 상당 부분은 다른 곳에 귀속됩니다. 사모펀드가 사는 것은 물량이 아니라 가격표입니다. 그리고 가격표를 소유하려면 소유권이 방어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조각이 나옵니다. 방어의 실체입니다. 한국은 위탁 생산 생태계가 세계에서 가장 개방되어 있습니다. 자본과 마케팅만 있으면 누구나 브랜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축복이고 산업 성장에는 연료입니다. 그러나 인수자 입장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오늘 인수한 브랜드의 자리를 내일 다른 누군가가 같은 공장에서 같은 레시피로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대체 가능한 이익에는 부채를 얹을 수 없습니다. 부채를 얹을 수 없으면은 차입금 상환을 통한 자기 자본 증가 경로가 사라지고 수익은 전적으로 성장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제대로 된 사모펀드가 특히 이 시장에서 성장률이 가장 높은 시장을 오히려 피하는 구조적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본 화장품 업계지가 2024년에 다룬 헤어케어 시장 특집에 따르면 대형 드럭스토어 한 곳에서 인스토어 쉐어 2%를 넘는 브랜드가 6개인데 그중 절반이 이 회사 산하 브랜드였습니다. 그리고 그룹 7개사의 점유율을 합산하면 인스토어 쉐어가 20%를 넘습니다. 이 숫자의 의미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참, 드럭스토어의 헤어케어 매대는
총량이 고정된 자원입니다. 매대는 늘어나지 않고 한 브랜드가 한 칸을 더 얻으면 다른 브랜드가 한 칸을 잃습니다. 자본을 아무리 투입해도 없는 매대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골목의 1층 자리입니다. 인수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대상은 37개 브랜드가 아니라 이 20%입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낸 조직 구조도 함께 보겠습니다. C플레이버스는 2021년에 설립된 지주회사이고 그 아래에 9개의 살을 거느린 코스메 컴퍼니, 고가 브랜드 RS, D2C 스킨케어를 전개하는 DR365, 화장품 위탁 생산을 하는 C스타일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그룹사끼리 같은 매대를 놓고 서로 경쟁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연방 경영이라 부르며 자기 잠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내 경쟁이라고 묘사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타협을 배제한 속도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읽으면 자기 잠식을 전략으로 정당화한 설계입니다. 자, 시장이 커질 때 내부 경쟁은 총점유율을 늘리는 엔진이지만 시장이 멈추는 순간 같은 구조는 단순한 비용 중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어느 국면에 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이 회사의 주요 전장은 1400N 이상의 하이 프리미엄 헤어케어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인용한 그 업계지 특집의 제목 자체가 하이 프리미엄의 포화의 조짐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를 호평하는 기사의 제목이 이미 2024년에 카테고리의 성숙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성숙한 시장에서 20%를 점유한 사업자의 자리는 성장 여력을 가진 자리가 아니라 방어 비용을 지불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매출을 더 늘리려면 경쟁사의 매대를 빼앗아야 하고 빼앗는 비용은 판촉비라는 이름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상됩니다. 그 판촉비가 이익을 어떻게 잡아먹는지는 상장된 비교 대상에서 확인됩니다. 보타니스트와 요루를 전개하는 아이네의 2026년 12월기 회사 예상은 매출 550억 엔에서 570억 엔, 에비타 17억 엔에서 32억 엔, 영업이익 0에서 15억 엔입니다. 자, 매출 대비 에비타 마진이 대략 3에서 6% 사이라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회사의 3분기 누계 매출 총이익률이 57.6%로 전년보다 4.4포인트 개선되었는데도 판관비 급증과 무형자산 상각 때문에 영업이익은 오히려 25.4% 감소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뷰티 브랜드 하우스에서 매출 총이익률은 더 이상 방어 지표가 아닙니다. 원가에서 번 돈을 마케팅에서 전부 반납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대상 회사의 2023년 12월기 매출은 약 400억 엔으로 보도되었고 창업 이래 매년 두 자릿수 증수를 이어왔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공시가 아니라 업계지 단독 보도이며 비상장이므로 실제 마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인되지 않는 그 마진이 이 딜의 집의 변수입니다. 마진 가정을 3%포인트만 움직여도 기업 가치가 4분의 1 가까이 흔들리는 반면 성장률 가정을 같은 폭으로 움직여도 변동은 그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성장률보다 마진이 2배 이상 민감합니다. 이유는 앞서 말한 그대로입니다. 자, 총량이 고정된 시장에서는 매출이 늘어도 그 증분이 마진으로 전환되지 않고 판촉비로 소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KKR은 무엇을 보고 들어왔을까요? 여기서 이 딜에 진짜 동인이 드러납니다. 성장이 아니라 부채일 것으로 보입니다. 헤어케어는 뷰티 하위 카테고리 중 가장 생활 필수품에 가깝습니다. 소비자는 샴푸를 몇 주 주기로 반드시 다시 삽니다. 반복 구매 주기가 규칙적이고 향과 사용감이라는 비교 불가능한 변수로 고착이 발생하며 스킨케어처럼 성분 경쟁으로 매 시즌판이 뒤집히지도 않습니다. 이런 현금 흐름은 예측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에는 부채를 얹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낮은 조달 금리는 그 부채를 싸게 만들어줍니다. 즉, 이 딜은 뷰티 성장주에 대한 베팅이 아니라 금리와 매대에 대한 베팅입니다. 뷰티라는 산업 라벨은 내러티브이고 수익 메커니즘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무거운 사실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2025년 상장을 목표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2024년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일은 상장이 아니라 사모펀드 간 손바뀜이었습니다. 엘 캐터톤이 2022년에 들어와 4년 만에 나가고 KKR이 받았습니다. 공모시장의 가격을 물어보려던 회사가 결국 사모시장에서 값을 정했다는 뜻입니다. 실패의 증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공의 증거도 아닙니다. 이 자산의 가격은 아직 공개시장의 검증을 통과한 적이 없으며 다음 인수자가 지불할 배수를 정당화해줄 외부 기준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골목에 1층 자리를 사는 사람은 계속 나타나는데 그 자리가 얼마짜리인지 공개적으로 말해준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는 상태입니다.
파트 3. 거버닝 로직. 창업자와 CEO를 동시에 재출자시킨 이유가 신뢰 때문만이 아닌 이유. 설계자는 돈을 벌기 위해 구조를 짜지 않습니다. 잃지 않기 위해 구조를 짭니다. 이 명제를 이번 딜에 적용하면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것은 KKR이 이 회사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보도자료에 가장 무해해 보이는 한 문장에 이미 새겨져 있습니다. 창업자 호리우치 유사쿠와 대표 이사시 이오 오쿠라 요시아키가 KKR과 함께 출자한다는 문장입니다. 시장은 이 문장을 신뢰의 증거로 읽습니다. 창업자가 돈을 다시 넣었으니 회사의 미래를 믿는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구조적으로는 정반대로 읽어야 합니다. 이 문장이 말하는 것은 이 두 사람이 빠지면 이 회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수자도 알고 있다는 자백입니다. 자, 앞서 해체한 연방 경영 구조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9개사를 병렬로 두고 같은 매대를 놓고 서로 경쟁시켜 히트를 양산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 인수자가 사들이는 자산은 무엇일까요? 공장도 아니고 특허도 아닙니다. 어떤 그룹스에 얼마를 태우고 어떤 브랜드를 언제 접을지 판단하는 자원 배분의 감각입니다. 그 감각은 재무제표에 계상되지 않고 실사로 검증되지 않으며 계약서로 이전되지도 않습니다. 사람에게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출자는 헌신의 표현이 아니라 봉인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 장치는 두 층으로 작동합니다. 첫째 층은 이탈 방지입니다. 자기 돈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나가기 어렵습니다. 또 둘째 층이 더 중요합니다. 통상적인 사모펀드 인수 구조에서 경영진 제출자 지분은 후순위에 배치됩니다. 네, 회사 가치가 훼손되어 회수 재원이 부족해지면 인수자의 자본이 먼저 회수되고 남은 것을 경영진이 가져갑니다. 즉 창업자는 파트너인 동시에 1차 손실 흡수 계층입니다. 매도인이 전액 현금화를 포기하고 다시 위험에 노출되는 대가로 밸류에이션 상단을 받아갔다고 해석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정직합니다. 같은 한 문장이 인수자에게는 하방 방어이고 매도인에게는 가격 협상의 대가입니다. 이 관점을 유지한 채 자본 배치 전체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 구조는 어떻게 팔 것인가 보다 어떻게 원금을 지킬 것인가에 극도로 치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회수 경로 자체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가 향할 수 있는 출구는 셋뿐입니다. 상장, 전략적 인수자, 또 한 번의 사모펀드 손바뀜입니다. 그런데 상장은 이미 한 번 시도되었다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상장을 목표로 한다고 보도되었던 회사가 결국 사모 매각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전략적 인수자 경로도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일본 대형 화장품사들은 최근 몇 년간 구조조정 국면에 있었고 글로벌 대형사가 일본 내수 중심 매스 헤어케어 자산에 지불할 프리미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남는 것은 세 번째 사모펀드에게 넘기는 길인데 이미 두 번째 사이클입니다. 손바뀜이 반복될수록 다음 인수자가 뽑을 수 있는 개선 여력은 줄고 배수는 압축됩니다. 출구가 약할 때 설계자가 하는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진입 가격을 낮추거나 진입 가격을 낮출 수 없다라면 지불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장치가 성과 연동 대가입니다. 다만 여기서 결정적인 설계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연동 기준을 무엇으로 잡느냐입니다. 단순히 EBITDA 연동시키면 안 됩니다. 이 회사의 최근 실적에는 경영 성과가 아닌 것이 섞여 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엔저와 방일 관광 수요, 그리고 중국을 향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 물량입니다. 이 세 가지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이며 지난 수년간 일본 소비자의 실적을 떠받친 외생적 임대료에 가깝습니다. 정상적인 설계라면 선과 산정 기준을 국내 정규 유통 채널 매출로 좁혀야 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값을 치르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두 번째 하방 장치는 특별 배상과 예치금입니다. 표준적인 진술 및 보장만으로는 이 회사의 위험을 덮을 수 없습니다. 별도로 분리해서 매도인에게 남겨야 할 항목이 최소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 광고 표현의 규제 적합성입니다. 일본은 약기법과 경품표시법으로 화장품 광고 표현을 규제하며 2023년 10월부터는 광고임을 밝히지 않은 이른바 스텔스 마케팅을 부당 표시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발히트에 의존해 성장한 브랜드일수록 과거 인플루언서 협업 이력이 소급 위험으로 남습니다. 둘째는 해외 매출 중 국경 간 유통과 관련된 통관 및 세무 이슈입니다. 셋째는 그룹 내 위탁 생산 사업이
제3자의 처방 지식 재산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발현 시차가 1년에서 2년이므로 예치금 유보 기간은 24개월 이상이어야 논리적으로 정합합니다. 세 번째 장치는 통제권의 설계인데 여기가 가장 미묘합니다. 경영권 인수 구조이므로 이사회 다수 확보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그러나 연방 경영 구조에서는 지주회사 이사회를 장악해도 실질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권한이 그룹사 단위 사업 책임자에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보해야 할 것은 의석이 아니라 세 가지 권한입니다. 그룹사 단위 예산과 신제품 승인권, 유통계약 체결권, 그리고 브랜드의 매각과 폐지를 결정할 권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이 권한들을 지주회사로 끌어올리는 순간 이 회사의 유일한 성장 엔진인 속도가 죽습니다. 통제를 강화하면 밸류가 훼손되고 통제를 포기하면 위험이 방치됩니다. 이 긴장이 인수 이후 100일 계획의 핵심 설계 과제입니다. 실무적으로 이 딜레마를 푸는 해법은 하나뿐입니다. 비용은 통합하고 판단은 분산하는 것입니다. 재무 정보 시스템, 물류 같은 후방 기능은 즉시 통합해 중복을 제거하되 상품 기획과 브랜드 마케팅 기능은 절대 통합하지 않는 이원 설계입니다. 표준적인 사모펀드 개선 계획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그룹사를 합치고 중복 브랜드를 정리하기 시작하면 이 회사가 대형 드럭스토어에서 20% 매대를 확보한 이유 자체가 사라집니다. 매대는 히트 상품이 만든 것이고 히트 상품은 내부 경쟁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자본 배치의 이면이 드러납니다. 이 구조에서 인수자가 실제로 방어하려는 것은 사업의 하락이 아닙니다. 자산 그 자체의 소멸입니다. 매출이 10% 빠지는 것은 회복 가능한 사건이지만 매대 점유가 빠지는 것은 인수한 자산이 없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매대는 한 번 놓치면 되찾는데 몇 배의 비용이 듭니다. 유통사는 빈자리를 즉시 다른 벤더나 자체 브랜드로 채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딜의 하방 방어는 재무적 장치보다 운영적 장치에 더 무게가 실려야 합니다. 예치금과 특별 배상은 사고가 난 뒤의 배상이고 진짜 방어는 매대 점유율을 분기 단위로 추적하는 감시 체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불편한 사실을 짚겠습니다. 이 딜의 안전 마진을 지탱하는 기둥은 둘뿐입니다. 매대 점유의 잔존 가치와 일본의 낮은 조달 금리입니다. 그런데 이 두 기둥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국면은 통상 엔화가 강해지는 국면이고 엔화가 강해지면 반길 관광객의 구매력과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가격 메리트가 동시에 줄어듭니다. 즉 조달 비용이 오르는 바로 그 시점에 매출도 함께 빠집니다. 위험 분석에서 환율과 금리를 서로 무관한 변수로 놓고 시나리오를 돌리면 하방을 심각하게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잃지 않기 위해 짠 구조가 이를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다면 정확히 여기입니다. 이제 이 구조적 취약점이 외부 요인과 만났을 때 어떤 연쇄가 발생하는지 해체하겠습니다. 첫 번째 뇌관은 회계의 정상화입니다. C플레이버스는 2021년에 설립된 지주회사이고 사업의 뿌리는 2011년입니다. 즉 L 캐터톤이 들어오기 직전에 지주회사 체제로 재편되었습니다. 이런 재편 과정에서는 자산 재평가, 영업권 계상, 그룹 내 거래 상계 방식이 결정되며 그 결정이 이후 몇 년간의 손익 표시를 좌우합니다. 게다가 이 그룹은 산하의 위탁 생산 회사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자, 그룹 안에서 만들고 그룹 안에서 파는 거래가 존재한다는 뜻이며 연결 상계 이전 개별 실적이 실제보다 크게 보일 여지가 구조적으로 존재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이 회사는 딜 공표 직전인 2026년 8월에 엔드허니의 새 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유통 채널에 밀어넣은 초기 입고 물량이 실제 소비자 판매 없이 매출로 잡혔다면 인수자가 본 마지막 분기의 숫자는 실제보다 좋습니다. 세 번째 뇌관은 성장 전략 자체입니다. 인수자와 경영진이 밝힌 방향은 해외 확장, 카테고리 확장, 조직 강화, 그리고 전략적 인수합병입니다. 마지막 항목이 특히 위험합니다. 브랜드를 사들여 붙이는 전략은 인수 배수가 자기 배수보다 낮을 때만 가치를 만듭니다. 일본 인디 브랜드의 매도 희망가가 이미 올라 있다면 그 차익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무형자산 상각 부담뿐입니다. 앞서 언급한 아이네가 정확히 그 경로를 걸었습니다. 두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한 뒤 매출 총이익률은 개선되었는데 영업이익은 25.4% 감소했습니다. 인수합병이 성장 전략이 아니라 이익 희석 장치로 작동한 사례입니다. 이제 이 세 개의 뇌관이 외부 요인과 맞물리는 지점을 보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조합은 엔화절상과 금리 인상의 동시 발생입니다. 연쇄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엔화가 강해지면 반길 관광객의 구매력이 줄고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가격 이점이 사라집니다. 면세와 수출 매출이 먼저 빠집니다. 그러면 회사는 국내에서 그 공백을 메워야 하는데 국내는 총량이 고정된 시장이므로 메우는 방법은 판촉비 확대뿐입니다. 판촉비가 늘면 마진이 압축됩니다. 같은 시점에 금리가 올라 있으므로 이자 부담도 함께 늘어납니다. 재무 약정이 위협받으면은 성장 투자를 줄여야 하고 광고를 줄이면은 신규 히트가 나오지 않으며 히트가 없으면 매대 점유율가 빠집니다. 매대가 빠지면 유통 협상력이 떨어지고 협상력이 떨어지면 마진이 또 압축됩니다. 이 고리의 결정적 성질은 자기 강화형이라는 점입니다. 한번 돌기 시작하면 스스로 속도를 냅니다. 그리고 이 고리의 끝에서 무너지는 것은 실적이 아니라 서사입니다. 앞서 확인한 회수 경로 셋은 모두 이 회사가 일본 헤어케어 매대를 지배한다는 이야기 위에 서 있습니다. 네, 매대가 훼손되는 순간 상장도 전략적 인수자도 다음 사모펀드도 동시에 닫힙니다. 하방에서 손실이 에비타 하락분에 그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익이 줄고 그 줄어든 이익에 붙는 배수도 함께 줄며 그 위에 차입금이 얹혀 있습니다. 자, 세 가지는 더해지지 않고 곱해집니다. 자기 자본 구간의 훼손은 산술이 아니라 기하급수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신중한 회의론이 요구하는 마지막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인용한 인스토어 쉐어 20%라는 숫자는 2024년 시점의 업계지 보도입니다. 그 사이 유통업계는 재편되었고 자체 브랜드는 강화되었습니다. 그 숫자가 지금도 유효한지 공개적으로 확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딜의 모든 논쟁은 결국 그 한 숫자의 현재 값으로 수렴합니다. 우리는 매대를 사는 것인지 아니면 매대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사는 것인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머지 분석은 전부 부수적일 뿐입니다. 파트 4 신디케이트 애플리케이션, 자본 없이 20% 매대를 만드는 법, 개인 딜룸의 설계도. 만약 제가 이 구조를 제 개인 딜룸이나 플랫폼을 짓는 데 적용한다면 저는 다음 네 가지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첫째, 줄이 아니라 자리를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은 커뮤니티를 만들 때 콘텐츠를 먼저 만듭니다. 좋은 글을 쓰고 좋은 분석을 올리고 사람이 모이기를 기다립니다. 이것은 줄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유행이 바뀌면 줄은 옮겨갑니다. 사모펀드가 산 것은 브랜드 37개가 아니라 매대 20%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내 콘텐츠가 얼마나 좋은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총량 고정 자원의 통로에 서 있는가입니다. 특정 산업의 종사자들이 이직 정보를 얻으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목이 있습니까? 특정 자격 준비생들이 실무 사례를 구하려면 반드시 들러야 하는 지점이 있습니까? 그 길목이 아직 비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매대입니다. 콘텐츠는 그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둘째, 지주 회사 구조를 흉내내되 방향을 뒤집겠습니다. 이 회사는 9개의 자회사를 병렬로 두고 같은 매대를 놓고 경쟁시켰습니다. 개인이 회사 9개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포맷 9개는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딜 해체, 산업 지도, 커리어 사례, 데이터 스크리닝, 인터뷰처럼 서로 다른 형식으로 병렬 운영하고 어느 것이 살아남는지 시장이 판단하게 하십시오. 핵심은 자기 잠식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콘텐츠끼리 겹치면 안 된다는 강박은 자원이 무한하다고 착각할 때 생깁니다. 자원이 유한할수록 실패를 병렬로 배치해서 실패 비용을 분산시키는 편이 낫습니다. 하나에 전부를 걸고 6개월을 쓰는 것보다 제 5개를 동시에 던지고 6주 안에 넷을 버리는 쪽이 구조적으로 우월합니다. 셋째, 위험 전가를 계약이 아니라 순서로 구현하겠습니다. 이 딜에서 인수자는 창업자를 후순위에 배치해 1차 손실 흡수 계층으로 만들었습니다. 자본이 없는 개인은 이 논리를 순서의 문제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내 시간과 평판이 먼저 소모되는 구조인지 아니면 상대의 자원이 먼저 소모되는 구조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무료로 분석을 해주고 나중에 기회를 얻겠다는 약속은 내가 1차 손실 흡수 계층이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반대로 상대가 먼저 데이터를 제공하고 먼저 참여자를 모아주고 먼저 검증받아야만 내 시간이 투입되도록 설계하면 나는 후순위에서 선순위로 이동합니다. 자본이 없을수록 이 순서가 유일한 방어 수단입니다. 넷째, 성과 연동 기준을 통제 가능한 것으로만 좁히겠습니다. 앞서 저는 이 딜의 성과 산정 기준을 단순 이익이 아니라 국내 정규 채널 매출로 좁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환율과 관광객 수 같은 외생 변수의 결과에 값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개인의 판을 짤 때도 똑같습니다. 구독자 수와 조회수는 알고리즘이라는 외생 변수의 함수입니다. 이것을 성과 지표로 삼는 순간 여러분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의 성과에 자기 시간을 지불하게 됩니다. 대신 통제 가능한 지표를 정의하십시오.
이번 달에 실제로 대화를 나눈 업계 사람의 수, 내가 만든 자료를 실무에 인용한 사람의 수,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았는데 들어온 요청의 수. 이 지표들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구조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지표가 쌓이면 그것이 곧 여러분의 매대 점유율입니다. 여기에 하나를 덧붙이겠습니다. 오늘 다룬 딜의 가장 조용한 교훈은 상장이 아니라 손바뀜으로 끝났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공개 시장의 검증을 통과한 적 없는 자산은 다음 인수자를 설득할 외부 기준점이 없습니다. 개인에게 이것을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검증되지 않은 자기 평가는 협상 테이블에서 아무 무게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 판을 짜는 초기에 반드시 하나의 공개 기준점을 만들어 두십시오. 공개적으로 검증받은 작업물 하나, 외부에서 인용된 분석 하나, 이름이 걸린 결과물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산의 최초 가격표가 되고, 그 가격표가 없으면 여러분은 영원히 사모시장에서만 거래되는 자산으로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해체한 구조 전체를 개인의 언어로 옮기겠습니다. 성장률이 높은 시장은 진입장벽이 낮은 시장입니다. 진입장벽이 없으면 이익이 방어되지 않고, 방어되지 않는 이익에는 아무도 부채를 얹지 않습니다. 이것은 산업에만 적용되는 명제가 아닙니다. 가장 뜨거워 보이는 분야로 뛰어드는 사람이 가장 먼저 대체되는 이유가 정확히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진입하려는 그 뜨거운 자리는 여러분이 진입할 수 있을 만큼 문턱이 낮기 때문에 뜨거운 것입니다. 설계자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자, 덜 뜨겁지만 자리가 고정되어 있고 그 자리를 통과하려면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하는 통로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통로를 확보한 다음 남들이 뜨겁다고 부르는 것들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은 하나입니다. 자본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사지 않고 가장 대체하기 어려운 자리를 삽니다. 수출 114억 달러라는 숫자와 드럭스토어 매대 20%라는 숫자 사이에서 세계 최대 소비자의 사모펀드가 후자를 택했다는 사실이 이 산업의 진짜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이 구조를 이해한다고 해서 이미 자리를 나눠 가진 글로벌 사모펀드 카르텔이나 일본 뷰티 유통의 오래된 기득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신 이 구조를 이해하면 스스로 신디케이트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 소비자가 아니라 구조 설계자입니다. 우리는 문 앞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을 설계합니다. 스트럭처 신디케이트, 리스트릭티드 아이시피드, 엔드